先も眠る牛羊、静まり返ったカナダ、トロントの住宅街に、静寂を切り裂くサイレンの音が響き渡りました。一体何事だ。近隣住民たちが何事かと家から飛び出す中、人々の視線はある一軒の家に釘付けになりました。警察と救急隊が入り乱れる混乱の中、一台のストレッチャーが運び出されます。そこに乗せられていたのは、全身を白い布で覆われた一人の女性でした。亡くなったのは、ロデリーさん、二人の娘を育てる、勤勉で献身的な看護師でした。しかし、警察が遺体を確認した際、そこには生死に耐えないほどの凄惨な痕跡が残されていました。당시 그는 41살의 아내 로더리 에스트라다와 두 딸을 데리고 캐나다에 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부지런히 일을 하며 빠르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죠. 아내는 밤낮으로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병원에 취직도 했습니다. 제럴드 역시 아내의 도움 덕분에 작은 식당을 열 수 있었고요. 생활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막내딸도 태어났습니다. 올해 14살이 된 큰딸 제스민, 13살 둘째 딸, 그리고 9살 막내딸까지 어느덧 가족은 5식구가 되었어요. 5월 25일 제럴드는 유난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학교가 끝난 새 아이들을 레스토랑에 데려온 뒤 간단히 저녁을 먹였고 다시 차에 태워 학원까지 데려다줬죠. 그리고는 곧장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밀린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밤에 친척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개업식에 가야 했거든요. 밤 9시 대충 일을 마친 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출발하려고. 개업식하고 식당 일 좀 도와주면 새벽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걱정 말고 먼저 자고 있어. 그 시각 아내 로더리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는 그녀의 발치에는 첫째 딸 제스민이 누워 있었어요. 집안은 너무나 평안했죠. 한편 제럴드는 26일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이상함을 느낍니다. 집 안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 다 켜두고 자겠지, 이게 뭐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의 아내는 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서 절대 불을 꼭 다 꺼두거든요. 근데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라 밖에서는 열 수 없었죠. 평소 장기가 밝은 아내는 남편의 이쪽에 들리면 바로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근데 이날따라 집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몇 번이나 아내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받질 않고요. 불안함이 서서히 밀려왔죠. 그는 주방과 연결된 뒷마당을 확인하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뒷문이 완전히 부서져 있는 거예요. 잠금장치가 거칠게 뜯겨나간 걸로 봐서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곳장 2층으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아이들의 방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셋 딸 모두 무사했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쉰 것도 잠시, 그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로더리!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벌컥 열었는데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침대 헤드와 협탁, 수납장 등 방 곳곳에 피가 튀어있었죠. 침대 시트 역시 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내 로더리가 누워있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속옷도 침대 옆에 떨어져 있었고요. 짐작컨대 성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제럴드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겨우 참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제럴드는 우선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안방문을 닫고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살짝 벌어진 아내의 입안에서 부서진 치아 조각들이 굴러떨어졌는데 그때 아내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하나둘씩 방 앞으로 다가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찾았죠. 아빠는 필사적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제 아내가 죽었어요. 피투성이에 성폭행당한 것 같아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즉각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해봤지만 소생이 불가능했죠. 강력 사건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곧바로 경찰이 투입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죠. 먼저 경찰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봤습니다. 사인은 불쾌에 의한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쇠파이프와 같은 단단한 물체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해 숨진 거예요. 흉기는 시신 옆에서 발견된 2.3kg의 피묻은 쇠 지렛대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8차례 이어진 가격으로 인해 두개골을 포함해 앞면의 모든 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생식기를 확인한 부검인은 탄식을 내뱉는데요. 남편의 예상대로 괴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몸과 침대 시트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됐죠. 여기서 잠시 사망한 로더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캐나다에서 성실하게 삶을 읽어왔습니다. 토론토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을 하며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죠.
가정에서도 완벽한 어머니이자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취미였는데 그 소소한 취미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곤 했어요. 이 집은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큰딸 제스민이 처음 자전거를 배운 곳이었고 둘째 딸이 걸음마를 뗀 곳이었죠. 동시에 막내딸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부부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이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렇듯 모두에게 친절했던 그녀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우선 가족들을 포함한 가까운 지인들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었죠. 통증은 문제도 없었고 남편과의 불화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면식범에 의한 소행은 아닙니다. 그럼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 범인은 현장 처리에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곳곳에 흔적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먼저 침입 경로를 살펴볼게요. 당시 집 지하실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 상태였는데 범인은 이 틈을 노린 것으로 보였죠. 방충망을 제거한 뒤에 그곳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럼 이 뒷문이 부서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뒷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망가뜨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안쪽에서라면 잠금 장치를 쉽게 해제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문을 부순 거예요. 그 이유는 추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우선 범인이 남긴 단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하실은 흙과 자갈,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온 범인의 신발에도 자연스럽게 흙이 묻어 있었고요. 그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발자국을 남겼죠. 주방과 거실, 안방까지 집안 곳곳에 족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수집되고 이어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돼요. 주방 창문에서 범인의 엄지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창틀 위쪽에 거꾸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경찰들은 곧바로 상황을 그려냈어요. 범인은 창문 밖에서 집 안을 살폈을 겁니다. 까치발을 들고 창틀을 움켜쥔 순간 이 엄지 지문이 찍힌 거죠. 경찰은 즉각 지문을 확보해 자동 식별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곧이어 일치율 99%의 유력 용의자가 떠올랐죠. 그는 23살의 남성 요스틴 무리오였습니다. 강도와 협박, 폭행 등 10개가 넘는 전과를 가진 악질 중의 악질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폭행죄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겁니다. 심지어 체포 날짜가 로더리가 살해당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27일이었어요. 연속해서 살인과 폭행을 저지른 거죠. 그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출신 이민자로 캐나다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어요. 주거 침입과 절도를 반복하면서 살아왔죠. 결국 추방 명령까지 받았지만 정부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 누가 봐도 추방은 자명했어요. 요스틴 역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체류 기간을 늘린 뒤 술과 마약, 절도까지 마음껏 저지를 생각이었거든요. 범죄 저지르려고 항소를 진행한 거였어요. 불과 2달 전인 2018년 3월 18일에도 토론토 시내에서 3명의 시민들과 전 여자친구를 쇠파이프로 공격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 안에서도 또 다른 여성과 왕의원을 흉기로 공격하는 기행을 벌였고요. 그가 하루에 저지른 범법행위만 무려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달 전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단돈 53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경찰서에서 나오고 얼마 뒤 그는 한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결국 이 경찰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발을 부른 거죠.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스틴은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보관함에 신발을 포함한 소지품 일체를 맡겼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 안에는 사망한 로더리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표면에는 피까지 묻어 있었고요. 구치소에서 이걸 기본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신문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요스틴은 결단코 살인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했죠. 하지만 그의 신발과 현장에 남은 족적이 완전히 일치하며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지문과 족적, 심지어 피해자의 핸드폰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향했어요. 경찰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그의 DNA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보된 전액과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DNA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수감 경찰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공범의 존재였어요. 경찰은 즉시 요스틴의 여자친구를 참고인으로 불렀고 최근 그와 가까이 지낸 사람이 있는지 물었죠.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름인데 분명 이름이요. 한 5개월 전부터 노숙자 쉼터에서 같이 지내면서 잘 지내던 아니더라고요.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양인 남성 백을 찾아내죠. 그는 한국계 캐나다인 22살의 데이비드 백으로 한국 이름 백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스틴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어요.
경찰은 그를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죠. 며칠 동안 그의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데이비드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거예요. 경찰은 여기서 데이비드의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현장 DNA와 비교한 결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데이비드를 1급 살인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 역시 루스틴과 똑같이 강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DNA 앞에 결국 꼬리를 내리면서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했죠.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다소 가부장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높았지만 그는 좋은 아들도 성실한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과 마약에 손을 내보냈대요. 이 일로 아버지와 잦은 갈등이 있었고 결국 집을 뛰쳐나온 거고요. 이후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합니다. 루스틴과는 5개월 전 처음 만났는데요. 술과 대마초는 물론 코카인까지 함께 했습니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해가 지면 거리로 나왔고 창고나 빈집을 털며 전자제품이나 자전거를 훔쳤죠. 이 사건 당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술과 마약에 완전히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범행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로더리의 집을 발견했고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살펴봤죠. 우선 현관문과 뒷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데이비드가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루스틴이 방충망을 뜯어내고 지하실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해요. 먼저 루스틴의 진술입니다. 2층 안방으로 들어간 루스틴은 집주인 로더리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깊이 잠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 옆에 있던 아이폰과 잔돈을 챙겼어요. 충전기까지 챙기려던 그 순간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로더리가 깨어납니다. 루스틴은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쇠 지렛대를 내려쳐 그녀를 제압했어요. 수십 번 이어진 가격에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루스틴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와서 허겁지겁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컥 문이 열리더니 데이비드가 등장해요. 어때? 챙길 건 좀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굶떠? 빨리 털고 나가자. 그러다 곧 데이비드는 안방에서 벌어진 참상을 목격하고 말을 붓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피해자의 잠옷에 고정되어 있었죠. 가벼운 옷차림을 본 순간 욕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시선을 알아차린 루스틴이 자리를 피하자 데이비드는 곧장 로더리에게 달려들었어요. 술과 마약의 살인, 성폭행까지 저지른 두 사람은 완전히 흥분감에 미쳐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거의 불가능했죠. 잠긴 뒷문을 열 생각조차 못하고 힘을 줘 통째로 뜯어낸 뒤 도망쳤습니다. 루스틴은 폭행과 절도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과 살인 혐의는 부인했어요. 자신이 방을 나올 때까지는 살아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성폭행 도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데이비드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껏 루스틴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었을까요? 루스틴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긴 채 거짓을 섞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문에 남아있던 지문입니다. 그 창문으로는 거실 내부가 그대로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가족들이 생활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빈집이라고 판단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잠금 상태였습니다. 현관과 뒷문이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로더리의 평소 습관입니다. 루스틴은 침실에서 휴대전화랑 돈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충전기를 가져가려던 그 순간 피해자가 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로더리는 평소 장기가 매우 밝아요. 남편이 주차하는 소리만 들어도 하루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정도였죠. 그런 사람이 범인들의 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건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면 데이비드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신은 시신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은 맞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죠. 사실 그는 처음 조사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후 변호사와 접견 후에 그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요.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기 주장합니다. 그럼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이들이 처음부터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와 강금, 성폭행까지 염두에 둔 거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했고 결국 폭행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1급 살인 혐의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법은 이들에게 25년형을 선고했죠. 이 사건이 보도되자 캐나다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착에 실패한 이민자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던 또 다른 이민자 가족을 해쳤다는 사실에 분노가 쏟아졌죠. 그날 이후 남겨진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큰 딸 제스민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누군가가 다시 집에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큰딸 제스민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목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가 되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역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의료계로 진학했다고 해요. 부디 앞으로는 이 가족의 삶에 더 이상 큰 고통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기가달리아였습니다.